추석 전날 밤 우리 집엔 아무도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3년 전 모든 걸 잃고 사라졌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이틀 뒤 그는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날 모든 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제 줄 게 없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날 우리 집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업시니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비가 내렸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거웠다. 산골 마을의 하늘은 늘 낮게 깔려 있었고 저녁이 되면 산 너머로 구름이 내리듯 내려앉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시계를 바라보면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딱딱딱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그 정적 속에서 단 하나의 소리만이 들려왔다. 탁자 위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액정 위에는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깜박였다. 아버지는 그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는 굳어 있었고 숨소리는 낮게 떨렸다. 그 손끝이 휴대폰으로 천천히 향했다. 그러나 그는 받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그의 이름은 박상수 가명. 지금은 퇴직한 환경미화원이었다. 30년 넘게 새벽마다 거리를 쓸었다. 한여름의 열기와 한겨울의 찬바람 속에서도 그의 손은 늘 빗자루를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그 굳은 살 사이로 흙과 먼지가 묻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참 성실한 사람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 하나의 약점이 있었다. 아들 이름은 준호 가명이었다. 한때는 아버지의 자랑이었다. 고등학교 때는 운동을 했고 동네에서 누구보다 힘이 셌다. 하지만 세상은 그 힘을 좋게 쓰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준호는 2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경찰서를 갔다. 싸움 때문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폭행이었지만 그 일이 시작이었다. 이후 준호의 삶은 기울기 시작했다. 새벽마다 술을 마셨고 밤엔 사라졌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그를 건달이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우리 준호가 그럴 리가 없다. 그 말이 버릇처럼 입에서 나왔다. 그 믿음은 오히려 아들을 더 망가뜨렸다. 아버지가 믿을수록 준호는 더 깊은 곳으로 떨어져 갔다. 아버지는 퇴직할 때 큰 돈을 받았다. 평생 모은 적금과 퇴직금. 그 돈으로 아들의 결혼을 도왔다. 집 한 채, 자동차 한 대. 그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이제 내 인생 살아라. 그 말을 하던 날 아버지는 울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자식이 뿌리 내리기를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몇 달 뒤 집은 은행 담보로 넘어갔다. 자동차는 팔려나갔다. 도박이었다. 카지노? 내가 그걸 했다고. 아버지, 진짜 이번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잘 되는 거냐? 집을 날리고 차를 팔고.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탁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세월이 흘렀다. 준호는 그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이번엔 사업을 한다며 또 돈을 요구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예요. 치킨집이에요. 사람도 많고 자리도 좋아요. 아버지는 그 말을 또 믿었다. 그래, 마지막이다. 그는 남은 퇴직금 일부를 꺼냈다.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 통나무구이 치킨집을 내줬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작을 직접 해서 차에 실어 70km 넘게 달려갔다. 해변가에 도착하면 준호는 늘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아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가게 앞 우편함엔 독촉장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날은 해가 강하게 내리던 여름이었다. 아버지는 장작을 싣고 가게 앞에 도착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가게 안은 어두웠다. 그는 우편함을 열었다. 전기세, 수도세, 세금고지서, 납품 미납통지서. 그는 하나하나 펼쳐보다가 손을 떨며 바닥에 내려앉았다. 준호야, 이게 다 뭐냐?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다. 준호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아버지, 그게요. 너 또 그러는 거냐? 아니에요.
진짜 이번엔 잠깐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은 늘 같았다. 잠깐. 하지만 그 잠깐이란 단어는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었다. 며칠 뒤 치킨집은 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가게 문 앞에 붙은 폐업 신고서를 보고 한참을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집 아들 도박하다 또 걸렸다며? 아버지는 참 착한 분인데 아들이 원수야. 그 말들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걸음을 옮겼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이젠 끝이다. 진짜로 끝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끝을 주지 않았다. 준호는 또 사고를 쳤다. 이번엔 단순한 빚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다쳤다. 그는 결국 감옥에 갔다. 아버지는 그날 신문에서 그 소식을 봤다. 기사는 짧았다. 전과자 폭력 사건으로 구속,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손끝에서 신문이 떨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후 몇 년 아버지는 도시를 떠났다. 남은 퇴직금 2억 원으로 산골에 들어갔다. 이젠 누구도 나를 찾지 못하게 해야지.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곳엔 전기도 느렸고 전화 신호도 잘 잡히지 않았다. 직접 땅을 닦고 벽돌을 쌓고 지붕을 얹었다. 손으로 만든 집이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놓였다. 그는 장독에 된장을 담그며 말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다. 아무도 몰랐다. 그는 다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3년이 지났다. 그는 다시 웃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 가끔 막걸리 한 잔을 나눴고 가을이면 감나무에 손수줄을 걸었다. 그리고 그의 추석 전주 금요일 비가 오던 날이었다. 낡은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액정엔 여전히 아들이라는 이름. 그는 그대로 멈췄다. 눈을 감았다. 숨이 길게 새어나왔다. 이젠 아니야.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다. 3번, 4번, 5번. 그는 마침내 받았다. 아버지, 저예요. 잠깐 얘기 좀 해요. 돈이 좀 필요해요.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야,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 진짜 이번엔 급한 일이에요. 다 끝났다. 다시는 이런 전화하지 마라. 그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차단했다. 그날 밤 그는 휴대폰을 꺼뒀다. 그리고 다시 켜지 않았다. 며칠 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비가 또 내리고 있었다. 창문 틈새로 흙비 냄새가 들어왔다. 누구요? 아버지는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틈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아버지, 나예요. 준호. 아버지는 몸을 굳혔다. 손에서 장작이 떨어졌다. 돌아가라. 아버지, 얘기 좀 해요. 돌아가라. 내가 올 곳이 아니다. 그럼 어디가 내 곳인데요? 여긴 아니다. 문 밖에서 한숨 같은 웃음이 흘렀다. 아버지, 나 돈 좀 필요해요. 없다. 있잖아요. 퇴직금 남았잖아요. 그 돈은 내 마지막 숨이다. 그것마저 내가 가져가면 나는 없다. 잠시 정적. 그리고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 순간 문이 탁 하고 열렸다. 문이 열렸다. 빗소리가 멈춘 듯했다. 마당의 장독대 위로 떨어지던 빗방울조차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했다. 아버지는 천천히 돌아봤다. 문 앞에는 준호가 서 있었다. 한때 잘생겼던 얼굴은 세월과 술로 녹아 있었다. 눈 밑에는 그늘이 짙었고 손가락에는 문신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옷은 젖어 있었고 그 젖은 발에서 지늘기 바닥에 번져나갔다. 아버지, 그가 말했다.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봤다. 눈빛엔 공포보다 피로가, 분노보다 체념이 있었다. 돌아가라. 비도 오는데 문이라도 닫고 얘기해요. 준호는 신발을 벗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발자국이 방바닥에 진흙 자국을 남겼다. 아버지는 그 발자국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가 밟는 거 그게 내 지난 세월이다. 이제 그만 밟고 나가라. 아버지,
준호가 낮게 웃었다. 나도 알아요. 아직 돈 남았잖아요. 퇴직금 말이에요. 그 돈 다 썼다. 거짓말 하지 마요. 그 집 당신 손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 돈 아니면 뭐로 지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건 집이 아니다. 그건 내가 도망쳐서 만든 감옥이다. 준호는 코웃음을 쳤다. 감옥은 내가 갔다 왔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은 분노의 떨림이 아니라 심장이 무너지는 떨림이었다. 아버지, 나 이번엔 진짜 급해요. 사람들이 나 찾고 있어요. 조금만 빌려줘요. 이번엔 진짜 갚을게요. 준호야.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번엔이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죽는 기분이었다. 그 말에 준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죽는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난 진짜 죽을 판이야, 아버지. 넌 아직도 모르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목숨이 아니야. 양심도 가족도 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럼 아버진 왜 나한테 돈 줬어요? 그때도 그 다음에도 계속 줬잖아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밖에서 천둥이 울렸다. 유리창이 살짝 흔들렸다. 준호는 그 소리에 몸을 돌려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나 버렸잖아요. 감옥 갔을 때 단 한 번도 면회 안 왔잖아요.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때는 내 눈으로 널 보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러니까 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소중했던 거네요. 아버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란 게 때로는 무너진 다리 위에 흙을 붓는 것처럼 헛된 법이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장작더미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장작 하나를 집어들고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불빛이 타오르자 준호의 얼굴이 오렌지빛으로 비쳤다. 그 불빛 속에 아들은 낯설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부를 수 없는 얼굴이었다. 넌 아직도 불이 뭔지 모르지. 아버지가 말했다. 불은 따뜻하지만 잡으면 다친다. 넌 평생 불만 잡으려 했어. 준호가 피식 웃었다. 그럼 아버진 뭐예요? 불 쬐다가 꺼진 재 아니에요. 그 순간 불이 퍽 하고 터졌다. 작은 불씨가 튀어올라 바닥에 떨어졌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준호야, 내가 너를 인간으로 키웠는데 왜 짐승이 되었냐?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준호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다. 대신 분노가 스며들었다. 짐승? 그럼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잖아요. 난 도망친 게 아니다. 살아남으려고 한 거다. 준호는 앞으로 다가섰다. 아버지, 나 진짜 돈 좀 줘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다. 왜요? 그건 내가 모르는 마지막 돈이니까. 준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마지막 돈?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돈은 내 장례비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그럼 죽기 전에 나한테 줘요. 그 말은 칼보다 차가웠다. 아버지는 입술을 다물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짧은 흔들림을 준호는 놓치지 않았다. 진짜 있네. 그는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일어나 마당 쪽으로 걸어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의 발 밑에서 지늘기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돌아가라. 이젠 정말 마지막이다. 아버지, 왜 그렇게 나 미워해요?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난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 다만 이제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다. 그 한마디가 준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숨이 가빠졌다. 사랑할 수 없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순식간에 빛이 번쩍이고 그 불빛이 깨진 유리창을 비추었다. 그 짧은 순간 아버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그 빛 속엔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체념만 있었다. 준호야, 그만해. 아버지, 내가 사는 길은 돈이 아니라 돌아오는 거다. 돌아올 데가 없어요. 있다. 내 마음. 그 말에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단 한순간이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로 봤다. 하지만 그 시선은 곧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날 밤 집안에선 아무도 울지 않았다. 비는 내렸고 바람은 불었다. 유리창은 깨지고 장독은 넘어졌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멎었다. 다음 날 새벽, 추석 아침, 삼촌들과 내가 도착했을 때 집은 어두웠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엔 불빛 하나 없었다. 마당에는 유리 조각과 흙이 섞여 있었고 장작 더미는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는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다. 눈동자엔 생기가 없었다. 팔, 다리, 무릎 모두 상처투성이었다. 나는 달려갔다. 삼촌? 아버지. 그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그 한마디. 하지만 그 목소리엔 생명이 없었다. 경찰이 왔다. 사진을 찍고 기록을 했다. 그날 현장은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물었다. 가해자는요? 모릅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아들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몇 달이 흘렀다. 집은 그대로였다. 깨진 유리창은 고치지 않았고 넘어진 장독대는 그대로 두었다. 아버지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그분 아직도 그날의 냄새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는 매일 새벽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불빛이 타오를 때마다 그는 속삭였다. 준호야, 이제 그만 괜찮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아무도 몰랐다. 아들을 향한 용서였는지 자신을 향한 위로였는지. 시간은 흘렀다. 집엔 먼지가 쌓였고 아버지는 점점 말이 줄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편지를 한 장 남겼다. 내가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다. 내 손으로 낳은 아들이 끝내 나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나는 아직 그 아이를 사랑한다. 그 편지 위에는 묻은 피의 흔적이 있었다. 그 후로 그 집은 비어 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속삭인다. 추석 전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지금도 그 집 마루 어딘가에 앉아 있을 것 같다. 그의 시계는 여전히 딱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잘게 자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가끔 그 집을 찾아간다. 문을 열면 먼지가 일고 그 냄새 속에 아버지의 숨결이 남아있다. 그곳에서 나는 늘 같은 기도를 한다. 아버지, 그날 당신이 한 말 이제 알겠어요. 돌아올 때가 마음이라는 말. 세상은 여전히 각자의 돈을 줬고 각자의 상처를 감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가족이란 건 용서하지 못해도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라는 걸. 추석이 다가오면 나는 그 집에 불 꺼진 마루에 앉는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린다. 추석 전날 아들이 돈을 달라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집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업시니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